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됩니다. 저희 한밤 주잘백 토요일 주말 방송에서는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심화 교육, 그리고 미국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본앤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이후 미증시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트럼프 행정부 이 시기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조금 세밀하게 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또 1월 시작에서 굉장히 또 힘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적들도 겹쳐 있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 트럼프 행정부 명령까지 이제 좀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좀 겹치면서 대신에 이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대를 가져가 봐도 될 것인가? 혹은 여기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좀 가져가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은 어떻게 보면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월 달이 지금 일단은 거의 또 끝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또 설 연휴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끝나는데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는 쉬지만 미증시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 주간 브리핑 짧게 일단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단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섹터 어제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전 종목 섹터가 지금 상승을 또 보여줬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쪽에서 일단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 강한 상승 흐름 자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6%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일단 우리가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늘 현재 지수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 M7 종목들의 지금 흐름 자체를 좀 보셨을 때 자, 애플만 유독 일단 6% 넘는 하락폭을 좀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지금 일단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역시 워낙 가파르게 달려왔었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템포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단 좀 나쁘지 않은 한 주 흐름, 트럼프 지금 취임 이후서부터 이제 강시장의 지속적인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에 맞춰서 계속 올라와 줘야 되는데 왜 못 올라올까요?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증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당연히 영향을 받으면서 커플링 흐름 자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가 겨우 반등하는 흐름 자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미국에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호를 가져가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야, 이거 우리나라 잔치잖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행정명령 이런 거 가져가면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호재를 가져가면서 우리 건데 왜 니네가 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때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나 내용 침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반영이 되면서 같이 커플링 흐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땐 따라서 빠지고 오를 때는 같이 못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갭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증시가 이만큼까지 올라와 준 내용 자체에서 조정이라도 크게 받아주는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일단 좀 맥을 못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하나 자랑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번 주 제가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 자체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자, 티커명 G입니다. G2. 지금 계신 아나운서님이랑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일단 어제자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원하는 197달러가 이제 1차 청산 목표가였었는데 200달러를 훌쩍 넘겨주면서 갭을 띄워주면서 목표가까지 나와줬고요.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매도가 기준으로 어제자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12.5%
14%. 사실 1차 청산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절반 청산하고 원래 더 지켜보지 않고 전체 청산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크게 이끌어졌던 만큼 이후 추세나 내용 자체는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발적인 큰 급등이나 내용 자체는 일단 청산하고 나중에 다시금 좀 타이밍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총 주문 그리고 이제 순이익, 그리고 이제 조정 EPS 같은 경우 전체 다 46%, 37%, 103% 증가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에 대한 연관 내용 자체로 가져가면서 전략을 세웠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큰 수익 그리고 짧게 나쁘지 않은 수익으로 잘 마감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제가 또 뒤에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공개로 오늘자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풍족하게 좀 보낼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증시 주간 브리핑 간단하게 진행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정말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주요 시황과 또 가격 전략, 오늘의 히든 종목 명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 예상치 2배 상회입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 4분기에 신규 구독자 수가 1,890만 명을 확보하면서 전 세계 구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와 함께 2025년 매출 전망치를 약 43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장 배경에는 히트작의 성공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스포츠 중계가 흥행하면서 많은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4분기 실적도 강력했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매출 102억 5천만 달러, 순이익 1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2.2%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광고형 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신규 가입자의 55%를 차지하면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사업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 올해 광고 수익이 약 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4% 이상 급등하면서 이 빅테크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플과 인텔은 30일, 알파벳은 다음 달 4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명령 폭탄, 최우선은 바이든 지우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46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면서 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78건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지우기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 정책 등 진보적 성격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이 전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은 중국이 오염을 배출하는 동안 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불복 사태로 기소된 1,500명을 사명하고 6명을 감형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행정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이 중국의 펜다밀 밀수를 중단하는 조건 하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날 서명된 일부 행정명령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 법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행보는 보수적 정책 기조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타게이트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 투자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 약 753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합작 벤처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면서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현장에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 함께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미국 황금기의 시작이라며 이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AI 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이 텍사스주에서는 이미 10개의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입니다. 이 투자로 AI 기술의 물리적 가상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도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이 안정장치를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지만 이 AI의 부작용과 안정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빅테크 첫 실적 스타트를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유로 가입자 순증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말 좀 예상했었던 대로 가져가고 있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넷플릭스 얘기만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 좀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가져가고 특히나 이번에 오징어 게임 2 자체가 사람들의 기대감을 더 모아갖고 그 결과가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사실상 저 역시도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만큼 기대감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이 결과값이 그만큼 좀 뭐 실망스러웠다 뭐 이제 개인 차이는 있다지만 자 그만큼 지금 현재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 이런 부분들로 좀 따져봤었을 때 넷플릭스가 영원한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OTT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얘네 자체적으로 사실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제 순 목적은 뭐냐면 무료로 한 달에 네 얼마 정도만 내, 뭐 10,000원만 내, 20,000원만 내 그러면 우리 무제한으로 너 보고 싶은 거 뭐 1,000개, 2,000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여줄게 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사실 공룡 기업들이 같이 뛰어들었어요. 너도 나도 애플도 뛰어들고요. 그렇죠? 뭐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할 것 없이 얘네들도 우리도 돈 많으니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콘텐츠 이미 있었던 영화들 사가지고 우리도 묶어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좀 빼서 보자. OTT 시장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려 주가가 700달러대에서 160달러대까지 크게 밀렸었어요. 금리 인상 시기 때 맞춰서. 근데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1,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과 더불어서. 자, 그 결과는 사실상 컨텐츠의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OTT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 OTT 결제를 좀 많이 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가 아니고 사실 비교를 하는 거죠. 컨텐츠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실상 좀 피부로 느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를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나와주는 컨텐츠나 내용 자체 힘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따라올 수 있는 건 디즈니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는
대해서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좀 많이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잘 보여주고 있죠. 4분기 매출 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성장. 그리고 연매출 자체도 전년 대비 16% 성장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자체도 연 단위 기준으로 50%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료 회원수가 4분기 순증이 1,891만이 증가를 했는데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 북미 매출 자체 4% 성장인데 회원수 11% 성장을 보여줬어요. 북미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의 매출도 굉장히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MEA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랑 중동 쪽을 합쳐서 EME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성장률도 13.8%. 자, 어마무시한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좀 매출 자체는 좀 마이너스지만 회원수 성장은 좀 잘 보여줬고요. 자, APAC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무려 26.9% 성장, 어마무시한 성장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 이 부분 자체가 넷플릭스 자체 지금 현재 칭찬을 크게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M7 기업들이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M7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받쳐주냐 못 받쳐주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스타트를 누가 잘 끊냐 못 끊냐. 그럼 나머지에서도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애플 빼고는 나머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자, 무려 15% 넘는 상승을 먼저 보여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일단은 9%대 마감을 보여줬었는데 $1,000를 딱 돌파하고 터치를 하고 나서 이 구간대 지금 현재 라운드 피겨를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칭찬은 받아준 상태에서 여기서 1,100, 1,200을 달려가기에는 그 이상의 원동력은 다음 실적 때 일단 좀 판단해서 보자에 대한 개념일 것 같고요. 현재 이 내용을 갖고 투자를 좀 바라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현재 주가가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고점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시작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서명이 끝난 후에는 그 서명한 펜을 청중에게 던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퍼포먼스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맞다 틀리다라는 내용 자체를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두루뭉실한 느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강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의 탄력을 크게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이 됐을 경우에는 증시의 대폭락이 올 수도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때보다는 증시의 등락폭 자체는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도 과거 때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뭐 사실상 한 달에 걸쳐서 뭐 2%, 3% 올라갈 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 2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만큼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도 단기간에 굉장히 좀 크게 쇼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자, 인사랄라 후티 반군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표명하는 DEI 프로그램 철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환경 규제 우회 목적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좀 가장 눈에 띄는 거 타이틀로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사실 오일 가격이 너무 올랐을 경우에 오를 때마다 트럼프는 이거를 강하게 언론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오펙 니네 뭐 하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오일 가격 낮춰야 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특히나 최근 와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재 가져가는 정책이나 내용 자체가 트럼플레이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촉구할 수 있는, 촉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현 상황이 본인이 아니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결과예요.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오일 가격까지 더 올라가고 있어? 절대 안 돼. 여기 정말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다 보니까 79달러대까지 제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83달러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79달러에서 그대로 꺾였어요.
그리고 74달러대까지 꺾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는 조금 더 뒤에서 이제 더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거고요. 자, 출생 시민권제 폐지 시도 중이고 멕시코 국경지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대한 일시 중단까지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 정책 확실히 트럼프 정권에서 일단 정책에서 일단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여기서 확실하게 좀 나와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는 한 4개월, 5개월 뒤에 고용지표에서 어떻게 나와줄까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민자, 난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수익의 직업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직업들, 저소득의 직업들을 맡아서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썼던 3D 업종들 같은 경우를 맡아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차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를 결국엔 자국민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국민 입장에서는 나 그 돈 주고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청년 인구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서 일할 인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 철회가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그 힘든 일을 할 것이냐 아니 200만 원 못 받고 할 것이냐 내가 알바만 해도 그 정도 한 달 빡세게 알바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 자체는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못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해 하면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300만 원 줄게, 400만 원 줄게 와. 그럼 그때서 이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미국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고용적인 측면 그리고 그 임금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명령 78개를 철회를 하면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바쁘게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지우기를 지금 가져가면서 정말 재빠르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연방 정부 직원 전면 대면 근무 복귀 명령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재테크하던 직원들 그래 니네 잘리고 싶으면 재테크 계속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또 어마무시하게 일단은 좀 압박을 또 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관세 부과예요. 관세 25% 관세 부과가 또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꾸 우리가 또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글로벌 최소 이제 법인세 말고 이제 알래스카 석유 그리고 이제 가스 시추 확대 명령을 좀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지금 현재 트럼프는 정말 작정을 했어요. 오일 가격은 무조건 잡아주고 오일 천연가스 인플레이션을 가장 초기에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지금 차단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오일 가격대가 70 언더에서 70달러 언더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도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골디락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토피아를 좀 꿈꿀 수 있는 미국 자체에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 메인 포커스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오일 가격을 정말 트럼프 혼자서 내용 자체에서 맞출 수만 있다라고 하면 미증시는 조정 없이 지속적인 상승 자체도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가장 주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손 마사요시 회장의 투자 관련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게이트라는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가지고 향후 AI
AI 중심 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는 포부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네. AI 종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자체가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5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5천억도 아니고 5천억 달러인데 초기 자금엔 1천억 달러 넣을 거고요. 그리고 4년간 추가 4천억 달러 투입 매년 그러니까 1천억 달러씩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참여 기업을 한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얘네만 보더라도 AI에 대한 지금 대장 그리고 이제 투자처로 본다라면 소프트뱅크 그리고 협력사가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공룡 기업이 서로 다퉈서 지금 일단 AI 독식을 하겠다 뭐 하겠다가 아니고 얘네가 합쳐버린대요. 이렇게 협력을 해버리면서 여기에 거대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호재로 계속적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라클 CEO인 레리 앨리슨이 이미 뭐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오라클 같은 경우는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가져왔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텍사스주에 이제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AI를 활용한 조기 암 진단 그리고 개인 맞춤형 암 진단 개발 가능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우리가 알고 계시죠, 오픈 AI CEO. 슈퍼 AI가 등장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부분 자체는 암과 같은 질병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 자체를 지금 현재보다 개선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런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결국에는 AI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좋긴 한데 사실 너무 똑똑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AI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인류보다 똑똑했었던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생명체가 없었는데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몇 배 이상 똑똑해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몇 수 앞을 두고 그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백업되고 셧다운되는 결과를 막을 것인데 이게 정말 좀 마음대로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인류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최근의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기업, 최근에 이 이슈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동안 좀 난제랑 좀 힘든 내용들 자체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모더나 같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좀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렉스 CRSP입니다. 오늘자 가져온 히든 종목입니다.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생명공학 기업인데 일단 노벨상을 이미 이전에 받았어요. 크리스퍼 이제 캐스9 기술을 해서 사업적 활용 선도 기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MRI 편집을 통해서 이제 빠른 맞춤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할 수 있고 사실상 유전자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종양, 희귀 유전 질환 이런 부분들 자체 이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유전자 가위 기술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뉴스나 내용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가위로 이제 자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편집이나 내용 자체가 이제 되는 건데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못 받아줬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80달러 대비 이제 절반, 40달러대 이제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내용 자체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면서 최근에 이슈를 받는 기업들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시기라고 생각해서 단발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좀 보셨을 때 이 기업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는 제가 QR코드로 참여하시면 텔레그램 방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업은 꼭 궁금하신 부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타게이트 미 AI 관련주는 충분히 호재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히든 종목도 함께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티커명이요. CRSP라고 주셨고요. 유전자 관련주입니다. 이 정확한 매수, 매도, 손절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 추가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입문은 했는데 어려워서 아직도 접근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볼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ETF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드렸죠. 일단 미국 주식 너무 어렵다. 이제 뭐 알만한 M7 기업들은 알겠지만 그 외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를 좀 잘 모르겠다. 미국 주식 투자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ETF, ETN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면 괜찮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ETF 기준으로 이제 미국 주식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자는 아마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배당주, 내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ETF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개별 기업들도 우리가 분기별로 그리고 이제 년 단위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모아서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주는 뭐냐? 사실상 이제 분기별로 사실상 몇 퍼센트의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이자를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내가 뭐 1,000만 원을 넣었다, 뭐 1억을 넣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나는 이자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배당주로 부자 되기, 배당주로 은퇴하기 이런 내용들 자체 뭐 너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제목으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큰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10억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분기나 월 단위 기준으로 따박따박 200만 원, 300만 원만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결국엔 그 비슷한 내용 자체를 보장이 되고 따박따박 월세 받듯이 이 내용 자체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장 우리가 많은 투자를 가져가는 배당 투자 종목 ETF로 본다라고 하면 슈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는 이제 티커명이 SCHD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103개고 보수율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떼가는 돈 자체 수수료가 굉장히 0.06%로 낮고 배당률 역시도 3.52%로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화이자라든지 아까 뭐 이제 캐서님이 설명해 주셨던 뭐 쉐브론이라든지 그리고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암젠 알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배당 종목들을 가지고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변동성은 작아서 내 원금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배당 위주로 가져간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저비용 구조로 일단은 어떻게 보면 한 주에 사실 가격이 $27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한 주당 어떻게 보면 투자나 내용 자체를 가져갔을 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 분산 투자 얘네가 이제 다양한 섹터에 놓여져 있죠. 금융, 헬스케어, IT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이렇게 다양한 섹터로 나눠주다 보니까 리스크 적게 내가 장기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금을 보실 분들은 이런 기업들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일단은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나머지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티커명 VYM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보유 종목 수는 얘는 536개고요. 얘 역시도 이제 보수율 자체가 0.06%로 이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배당률이 확실히 슈드보다는 낮죠. 대신에 보유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종목들 비중 나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배당주 ETF 계속적으로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ETF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 전략과 또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연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년 첫 FOMC 추가 인하일까 동결일까입니다. 우리나라는 설 연휴로 휴식기에 들어가는 동안 이 미국에서는 25년 첫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1월 FOMC에서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물가지표가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면서 인하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에서 나타났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목하고 있는 연준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FOMC에서는 파월 기자회견 내용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FOMC는 1월 PC 물가 지표를 보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기는 하나 이 CPI와 PPI 그리고 수입 물가 지표를 통해 대략적인 PCE가 추론되는 상황에서 이 해당 예상치를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12월에 나왔던 매파적인 점도표에 대한 내용의 파월의 멘트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FOMC의 전망과 관련한 지수 움직임은 나중에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시즌 개막입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인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27일 월요일에는 미국 대표 통신사인 AT&T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8일에는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방산 대표 종목인 RTX 코퍼레이션과 이 보잉, 로키드 마틴이 연이어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스타벅스 보험사인 처브, 자동차 대표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가 역시 같은 날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29일부터는 시장 주목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퀄컴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 통신기업 티모바일, 나스닥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서비스나우, 양자 컴퓨터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IBM,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이어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닷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외에도 대표 글로벌 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글로벌 중장기 기업인 캐터필러, 인수합병 루머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인텔, 글로벌 물류 운송 기업인 UPS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주간에는 보통 금요일은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다음 주만큼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대표 정유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보론이 실적을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이 바이오 제약기업인 에브빗 또한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기업들의 형 주가 상황은 실적 발표 내용에 따른 주가 전망,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은요. 이번 한 주는 경제 지표상으로는 사실상 쉬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표 일정을 요일별로 살펴보면요. 27일 월요일에는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와 이 미국 건축 승인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중국 PMI의 경우 중국 증시를 대응하는 투자자분들과 이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꼭 주목하셔야 하는 지표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유가 흐름이 중국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올랐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이번 PMI 지표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일에는 미국 내구재 수주 지표와 CB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내구재라 함은 소모품이 아닌 오랜 기간 사용하는 품목당 비용이 큰 용품들을 통칭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기업 혹은 개인이 구매할 때 이 장기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향후 경기 상황을 반증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9일에는 일본 통화정책회의록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의 경우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일본 통화정책회의록 내용 역시 이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반 깜짝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급락을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통화정책회의록에서는 주목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뒤에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에는 분기 PCE 지표와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4분기 GDP 예비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이 곧 연준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기 PCE 그리고 GDP 지표는 당일 지수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일 금요일에는 일본 물가지표와 산업생산지표, 이 프랑스와 독일의 물가지표 예비치, 미국 PCE 지표와 개인소득 그리고 개인 지출 지표가 발표됩니다. FOMC 이후 나오는 데다가 이 PCE 지표의 경우 이전에 발표된 지표들을 통해 나온 추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과거와 같은 영향을 보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다음 주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5년 첫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금리 동결을 높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월 기자 의견에서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12월에 충격을 줬었어요. 네. 일단은 나와서 내년에 대한 전망 자체가 금리 인하 자체를 이제 3번에서 2번으로 줄인 것 자체가 그냥 12월 연말 산타랠리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었죠. 그러면 올 1월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만큼 금리 인하를 가져가기에 이제 좀 힘들어요라고 지금 계속 이미 12월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 자체가 2번입니다. 2번이면 사실상 상반기 자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이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7월 달, 8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연말 기준으로 사실상 이 금리 인하를 가져가면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몇 개월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말 기준으로 하반기 기준으로 쉴 수 없는 금리 인하를 보여줬던 만큼 이 효과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찾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나 내용 자체에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저는 쇼크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금리 동결했네 쇼크다 이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거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좀 변수가 뭐냐면 파월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해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결과는 트럼프를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문들,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관련 질문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죠. 이번 트럼프 행정부 명령 몇 개 철회하고 다시 가져가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물가나 연준 정책에서 어떻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져갔었을 때 너무 큰 매파적인 발언을 만약에 파월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트럼프랑 대립이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변수만 없고 늘 하던 대로 트럼프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일단 파월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역시도 금리 동결로 예상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추가적인 시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다음 주가 바로 빅테크 실적 시즌, 빅싱데이입니다. 엔비디아와 이미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를 제외를 하면 모든 기업이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빅테크 주가 현황과 또 곧 나오는 실적들의 주가 변동성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상 좀 간단합니다. 지금 일단 애플부터 좀 빠르게 볼게요. 네.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조조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꺾이는 내용 자체는 좀 당연시될 것이다. 되려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 막상 매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와주는 시점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우리가 1월 30일 날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가져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현재 단계에선 좀 지켜보지 마시고요.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조금씩 모아가 볼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에 되려 큰 충격으로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단발적인 타이밍을 오히려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는 실적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는 테슬라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뭐 의미 있게 다가오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애플과 구글 등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이는 타이밍이라고 해주셨고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지막 질문 살펴보면요. 다음 주는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다수 나오는 주간입니다. 중국은 구매 관리자 지수, 일본은 통화정책 회의록, 유럽과 미국은 금리 결정을 하면서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미국만 보면요. GDP 예비치와 또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GDP 같은 경우가 이제 예비치 발표가 있는데 지금 최근 추세를 한번 좀 지켜보자는 거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단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현재 3%대 유지하고 있는 현재 결과값 자체가 미국 증시에서 적어도 이 지표 데이터 결과에서 여기서 전후로 뭐 0.1% 뭐 한 0.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큰 급상승이나 급락 자체는 사실상 정책 결정에서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피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치랑 사실상 좀 비슷한 수치로 그리고 예측치랑 좀 비슷한 수치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을 주지 않고 무난하게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PC이죠. P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틀리지가 않았어요. 왜냐? CPI, PPI 내용 자체가 앞에서 발표가 되고 거기에 따른 큰 충격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측치에서 사실상 벗어나긴 힘들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도 현재 0.1%대 유지를 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물가가 좀 꺾이고 확실히 추세가 맞춰지는 내용들 자체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골디락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세적으로 아직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추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 물가 지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품의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접근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지금 바로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해외 선물은 뭐 지금 바라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제가 이번 주 기술적 분석으로 올승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거의 올승을 할 정도로 사실상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다 맞췄었던 만큼 그리고 이 방송에서도 제가 방향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예측을 했었을 때 당연히 시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좀 의존도가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로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전에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오늘자는 수렴 형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한 점에서 모인다예요. 우리가 추세선을 이전에 교육해서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한 점으로 모인다. 그 한 점으로 모이는 자리값이 어디냐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전에 단발적인 작은 수렴 형태와 지금 큰 그림에 대한 수렴 형태를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우리가 패턴이나 내용 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모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 결과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수렴 형태로 한 점으로 만나지는 결과. 그래서 이 한 점으로 만나고 있는 이 형태가 앞에서 지속됐었죠.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장기간에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가격 안에서 주춤했었던 결과고 이 내용 자체를 깨고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강력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 내용 자체를 제가 $70 초반대부터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이 수렴 형태에 대한 이탈과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보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갇혀 있다가 이 내용 자체를 뚫고 넘어온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추세는 굉장히 크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전에도 오일 가격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예측했었던 것처럼 이 기술적 분석 데이터 내용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좀 걸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얼만큼 제재를 하냐. 이 내용 자체를 얼만큼 제재를 하면서 가져가냐가 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렴 형태를 가져간 상태에서 우리가 돌파 추세나 내용 자체는 하단에 일단은 깨지 않은 추세선을 가지고 이탈이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오일 가격대는 84에서 85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를 지금 일단 좀 살펴봤을 때 $100 이상대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100 이상 넘긴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나오면 안 되지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85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렴 형태를 깨고 넘어가는 자리값은 채널링으로 일단은 발전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자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수렴 형태 이탈 그리고 대응 방식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다음 주는 이 채널링에 대한 내용 자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해외 선물로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십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보시면 주요 시황과 또 자세한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